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진짜 거미 진웅입니다. 오늘은 33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 농목업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식량 작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세계 농목업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래서 세계 농목업의 최근의 전반적인 특징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급적 농목업과 상업적 농목업 두 가지의 특징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급적 농목업으로는 이동식 경작 그리고 유목 그리고 집약적 농업, 자급농업 살펴봤고요. 상업적 농목업으로는 혼합농업, 낙농업, 상업적 목축업, 상업적 곡물농업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자급적 농목업과 상업적 농목업의 특징 제가 비교해서 정리해드렸죠. 뭐 대규모냐 소규모냐 또는 기계를 이용하냐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작물 살펴봤습니다. 기후작물은 주로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재배되고요. 열대기후지역에서 원주민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재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주로 열대기후지역에서 재배되지만 소비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었고요. 커피, 카카오, 차 이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커피, 커브콜, 카카오, 코인가? 차는 인중,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계 주요 가축 얘기했었죠. 소, 양, 돼지 살펴봤었습니다. 자, 소는 전반적으로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사육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음 돼지는 번식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역에서 사육됩니다. 특히 중국에는 전 세계 돼지의 절반 가까이가 있다 그랬죠. 다음 양. 양은 물론 젖과 육류를 얻기도 하지만 모직물을 얻어내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가축이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도 많이 사육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프닝 코너 끌림. 어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두바이라는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바이 많이 들어오셨을 텐데요.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7개 토호국 중에 하나인 나라입니다. 정말 불가능이 없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곳 바로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소개해 드릴게요. 자,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7개 토호국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과거에는 진주잡이와 산호 캐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7번째로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대규모 유전이 발견되고 인공도시가 건설되면서 두바이는 완전히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건설업자들 사이에서는 전 세계 크레인의 20%가 두바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이 회자되어 있을 정도로 두바이에는 여전히 곳곳에 신축 중인 건물들이 질비합니다. 두바이는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막 한가운데 건물 숲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넓은 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즐기는 사막 사파리는 두바이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사륜구동차를 타고 넘실대는 끝없는 모래 언덕을 넘으며 사막 한가운데를 질주하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두바이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던 부르즈 칼리파입니다. 부르즈는 아랍어로 탑이라는 뜻이고 칼리파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162층의 부르즈 칼리파는 높이가 무려 828m입니다. 264m인 서울의 63빌딩 3개를 포개 놓은 높이이며 836m인 북한산의 100군데와 거의 맞먹는 높이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8천억 원이 투입되어 2009년 10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또 두바이에는 세계 최대의 인공섬인 팜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팜 아일랜드는 두바이에서 만들고 있는 인공섬들로 야자나무를 본뜬 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팜 주메이라는 하나의 굵은 나무 줄기와 17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11km의 긴 방파제로 이루어진 초승달 모양의 섬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무 줄기 부분에는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 있고 가지 부분에는 고급 주택과 빌라 등의 거주단지, 초승달 부분에는 초호화 호텔인 부르즈 알 아랍과 각종 휴양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두바이의 기발함과 막대한 스케일의 상상력이 드러나는 스키 두바이입니다. 스키 두바이는 사막 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실내 스키장으로 85m 높이의 인공산 밑에 5개의 미끈한 슬로프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25,000 제곱미터의 면적은 축구장 3개의 크기이며 실내 스키장에는 6,000톤의 인공눈을 뿌려 스키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진 잘 보셨나요? 자, 정말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두바이의 전체적인 사진을 보면요. 정말 사막 한가운데 자리 잡은 신기루처럼 사막 한가운데 높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이용해서 정말 돈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서남아시아 지역은 아무래도 여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고요. 또 여행하겠다는 생각을 잘 하기 힘든 곳인데요. 만약에 이 아랍에미리트 또는 서남아시아 지역에 가면은 이 두바이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눈에 익은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바이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33강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33강은요. 농농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기호작물 그리고 주요 가축, 그러니까 목축업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식량작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식량작물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작물입니다. 자, 세계 3대 식량작물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3대니까요. 뭐 있을까요? 네, 우리 먹는 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주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수수, 이 세 가지를 3대 식량작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식으로 이용되는 작물인 만큼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작물들이 어디서 많이 생산이 되는지, 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되는지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세 개의 식량작물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두 개 혹은 세 개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학습해 나가시면 문제풀이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나라의 주식작물 바로 쌀부터 출발해 볼게요. 쌀! 쌀입니다. 자, 일단 쌀은 어떠한 기후 환경에서 재배되냐면 우리 그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생육기 한창 자랄 때 기온이 높고 물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절풍이 부는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재배되는데요. 여러분들 쌀 재배하는 모습 보면 특히 모내기 할 때 사람들이 이 허벅지까지 다리를 걷고 논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모내기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논은 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한창 성장기인 청소년기에 잘 먹어야 잘 자라는 것처럼 얘도 한창 잘 자랄 때 기온도 높아야 되고 물도 많아야 그래야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재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항상 차도남, 차도녀 같은 작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무 데서나 자신이 자라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을 먹고 싶어도 정말 쌀을 주식으로 삼고 싶어! 하지만 키울 수가 없어서 쌀을 주식으로 못하는 곳들도 많이 있죠. 반면에 쌀이 재배되는 곳들은 대부분 쌀을 주식으로 사용합니다. 왜냐면 칼로리도 높고요. 인구 부양력도 굉장히 높거든요. 굳이 쌀을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생육기 고온다습하고요. 반면에 수확기는 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절풍 기후, 쌀과 계절풍 항상 형제처럼 붙어 다닙니다. 계절풍 기후에서는 쌀을 주로 재배하고요. 쌀이 주로 재배되는 곳도 계절풍 기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특히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은 여름철에 바다에서 육지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고온다습한 바람을 이용해서 이 생육기의 고온다습한 환경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 보죠. 자, 얘는 일반적으로 노동집약적이에요. 물론 최근에 기계가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좀 번거로운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동집약적이고요. 높은 인구 부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쉽게 얘기해서 토지 생산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똑같은 면적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부양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인구 부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 면적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쌀, 그러니까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인구 밀집 지역인 경우가 많아요.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이죠. 일단 농사 지을 때 사람들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부양할 수가 있어서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인 경우가 많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얘의 특징이 뭐냐면 요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쌀이 재배되는 지역들은 무엇을 주식으로 한다고요? 쌀을 주식으로 하겠죠. 우리나라 계절풍 기후에 속합니다. 쌀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쌀 주식으로 하죠. 일본 계절풍 기후입니다. 스시, 쌀. 다음에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남부아시아는 뭐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 쌀을 주식으로 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생산에서 대부분 자기들이 먹는다는 얘기죠. 생산지에서 대부분 소비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국제 이동량 자체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생산지에서 대부분 소비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쌀을 재배하는, 벼를 재배하는 지역들은 그 지역의 주식 작물이 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적습니다. 다른 나라로 수출입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 네 번째. 그럼 주요 생산지는 어디냐? 말씀드렸듯이 계절풍 기후 지역인데요. 특히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아시아 계절풍지대에서 쌀이 굉장히 많이 재배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짱인 나라, 네,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2등 어딜까요? 인도입니다. 중국, 인도는요 그냥 짱이에요, 짱. 우리 조금 이따 밀도 얘기할 건데요. 밀도 중국 짱, 인도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나라들은요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식량 작물을 생산해내야 돼요. 자, 이런 나라들에서 인구 부양력이 높은 쌀만큼 유용한 작물이 없겠죠. 그래서 중국, 인도 1, 2등, 그리고 대부분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동부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들, 아시아의 계절풍 지역은 모두 다 쌀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고요. 미국,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에서도 쌀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쌀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해서 국제 이동량이 적대요. 자, 그리고 중국 1등, 인도 2등인데 얘네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소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지와 수출국은 서로 다른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주요 수출국. 자, 다시 얘기해서 생산지에서 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생산국과 수출국이 서로 상이하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나라가 대표적인 수출국이냐? 먼저 태국, 다음에 두 번째 베트남입니다. 자, 이 두 지역은요 계절풍 기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중국보다도 기온이 더 높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쌀을 한 번, 많이 재배하면 두 번까지 재배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타이와 베트남은요 기온이 높아요. 그래서 1년에 쌀을 4번 또는 5번 가까이 재배합니다. 쌀 엄청나게 여러 번 쌀을 재배하는 거죠. 물론 이 나라들도 쌀을 주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도 많은 양이 남게 되는 거죠. 많이 먹더라도 여전히 남습니다. 그러한 쌀을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쌀 수출 국가 두 나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미국도 쌀 수출국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는 아니죠. 그런데 이 미시시피강 유역이랑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쌀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쌀들을 수출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수출국은 타이, 베트남, 생산지는 아시아 계절풍 기후 지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쌀과 관련된 자료 몇 가지 볼게요. 자, 사진 보이세요? 자, 이러한 논을 우리 계단식 논이라고 부릅니다. 넓은 지역에서 벼가 재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나라냐면 베트남입니다. 자,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나게 넓은 면적에서 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엄청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계단식 논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스케일이 다릅니다. 스케일이 완전 다르죠. 자, 너무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 요만한 데서 지금 노는 그 벼를 재배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집약적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쌀을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해 먹는데요. 역시 쌀을 많이 생산하는 베트남, 쌀 요리로 유명합니다. 먼저 뭐가 있냐면 죄송합니다. 요거부터 살펴보고 가죠. 자, 쌀은 아주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간 동글동글한 자포니카, 우리가 먹는 쌀이에요. 찰기가 있습니다. 밥을 지으면 끈적끈적해서 이 쌀 그대로, 그러니까 밥 그대로 먹고요. 반찬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은 인디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우리 쌀 이렇게 하다 보면 길쭉하게 늘어나죠? 마치 손으로 이렇게 장난친 것처럼 길쭉하게 생긴 쌀입니다. 인디카. 그리고 찰기가 떨어집니다. 다시 얘기해서 끈적끈적한 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날리는 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후 하고 불면 날아갈 정도로 찰기가 적은 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얘 그대로 밥을 지어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므라이스나 또는 카레라이스처럼 덮밥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밥그릇보다는 접시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볶음밥으로 만들어 먹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자포니카는 주로 동부아시아,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 재배되고요. 다음 인디카, 이 안남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그 장립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립종, 길다란 뜻이고요. 이는 단립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길고 찰기가 없는 쌀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에서 재배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동부아시아 그리고 동남 및 남부아시아의 요리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베트남 보죠. 예, 가장 유명한 요리입니다. 쌀국수. 예, 예전에도 사진 보셨었죠? 요거 고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향에 있어서 고수입니다. 엄청납니다. 향채라고도 부르고요. 역시 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쌀을 가공해서 만들어 먹는 국수입니다. 쌀국수. 다음 두 번째. 자, 요거 뭔가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음식을 파는 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오, 많은 야채들이 있고요. 포인트는 요거죠. 요거. 동그랗게 생긴 라이스 페이퍼입니다. 라이스 페이퍼. 예, 쌀 종이란 얘기죠. 쌀을 종이처럼 얇게 만들어서 레몬물에다가 이렇게 적시죠. 그럼 약간 이렇게 찰기가 생기는데요. 고기 안에다가 다양한 야채를 넣어가지고 돌돌 싸먹습니다. 월남쌈이라고 부르죠. 역시 쌀이 많이 생산되는 베트남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래서 월남쌈. 다음 타이. 예, 태국도 많은 양의 쌀이 생산된다 그랬죠. 태국, 타이의 볶음밥입니다. 잘 보시면 쌀알이 길다란 인디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카, 찰기가 없는 쌀을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소스 보이시죠? 태국, 타이 하면은 타이 고추 엄청나게 조그만데 와 매운 고추 있죠? 여기 막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매콤한 소스에다 볶아 먹는 그러한 밥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라이스 케이크라고도 부르고요. 샤프란 라이스라고도 부릅니다. 주로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남부아시아에서 먹는 밥인데요. 이 쌀을 샤프란이라고 하는 향신료와 같이 볶아가지고 노란색의 색깔을 띠는 밥입니다. 그래가지고 카레랑 같이 먹기도 하고요. 요것만 먹기도 합니다. 자, 역시 잘 보시면 쌀알이 길쭉길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장립종, 길다란 인디카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래서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주로 인디카, 길다란 장립종을 이용해서 쌀을 재배하고요. 걔네들을 재배하고 그와 관련된 음식이 발달하는 것이죠. 자, 반면 동부아시아는 자포니카 많이 재배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의 볶음밥입니다. 자, 제가 중국 가서 직접 먹었던 볶음밥의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 얘는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가 많이 먹는, 흔히 보는 그 쌀, 자포니카, 단립종 또는 중립종이라고 하는데요. 길이가 좀 짧고요. 통통한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리고 찰기가 뛰어난 음식입니다. 그리고 일본 하면 가장 유명한 음식 뭔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제도 먹었는데. 스시. 예, 스시.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란 역시 자포니카로 이 스시를 잡아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밥 만화 같은 거 보면 뭐 스시의 최고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밥알이 몇 개여야 해. 그래. 몇 알을 집었어. 막 그러잖아요. 찰기가 떨어지면 초밥 같은 거 만들기 힘들겠죠. 물론 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시와 같은 이러한 음식이 발달하게 된 것이죠. 예, 인디카 같은 거는 우욱 집으면은 왕왕왕 하면 후룩 떨어져 버리겠죠. 막 먹다가 막 떨어져 내리고. 그러니까 찰기가 있는 자포니카로 이러한 음식 만들어 먹는 겁니다. 다음에 이탈리아에서도 아까 쌀 재배된다 그랬죠. 이탈리아 하면 여러분들 뭐 파스타, 피자 같은 것만 생각하시지만 요거 이탈리아의 전통 음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처음 먹어보고 이거 뭐야, 이거 완전 개밥 아니야? 죄송합니다. 개밥 좀 험한가요? 예, 개밥 아니야라고 얘기했는데요. 아니 막 죽까지 끈적끈적한 밥이에요. 막 먹어도 막 찍찍 늘어지는데요. 예, 리조또라고 하는 음식이죠.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파스타, 그 다음에 피자 같은 음식도 발달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쌀로 만든 리조또라는 음식도 발달합니다. 왜냐면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에 포강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서 쌀이 재배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도 리조또 먹습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 음식점 요즘에 많은데요. 가보시면 요 리조또도 한번 드셔보세요. 예전에는 정말 개밥이야 하면서 싫어했지만 요새는 이 리조또의 참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막 이게 고소하면서 뭔가 약간 이 식감이 굉장히 약간 되게 좋아요. 약간 끈적끈적하면서 드셔보십시오. 자, 그래서 쌀은 크게 자포니카, 인디카로 나눌 수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쌀로 만든 요리들이 발달한다. 쌀과 관련된 사진 몇 개 살펴봤고요. 자료 몇 개 볼게요. 자, 첫 번째 자료는 벼 재배 지역과 국가별 생산량 비중입니다. 자,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중국 짱! 그 다음에 인도도 짱! 그런데 얘네들은 많이 생산하지만 그만큼 많이 먹죠. 수출은 하지 않는 나라들이고요. 수출국은 아니고요. 다음에 미국과 브라질에서도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부 및 동남아시아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역시 쌀 생산량이 많은 지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자, 생산량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많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조또와 같은 음식이 발달합니다. 자, 그럼 이 쌀의 주요 생산국, 그 다음에 수출국, 수입국은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봅시다. 자, 쌀 생산량. 자, 역시 중국, 인도 짱입니다. 두 나라의 인구를 합치면 거의 뭐 40억 가까이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많은 양의 쌀을 재배합니다. 하지만 생산한 대로 그 족족 자기들이 먹기 때문에 수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는 생산량 1, 2위지만 수출량은 타이와 베트남이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인도 어느 정도 수출을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수출량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은 많은 양의 쌀을 생산하지만 그만큼 소비량도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을 수출하지 못합니다. 반면 타이,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생산량은 적지만 소비량이 적기 때문에 많은 양을 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타이, 베트남, 미국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타이, 베트남.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죠. 항상 쌀, 밀, 옥수수 비교할 때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타이, 베트남 이런 나라들 속해 있으면요. 그냥 쌀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수입량은 뭐 이런 나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동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기까지 쌀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밀과 관련된 내용 살펴봅시다. 밀. 자, 밀. 자, 첫 번째 밀의 특징부터 살펴보죠. 자, 밀은요. 내한성 및 내건성이 큽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거는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자, 한 추위를 인내하고 그다음에 건조한 걸 인내한다. 다시 얘기해서 쌀은 생육기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만 잘 자라는데요. 얘는 조금 추워도 또는 조금 건조해도 상대적으로 잘 자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밀이 재배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을 쌀로 하는 나라들보다 주식을 밀로 하는 나라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후 적응력이 크다. 어디에서나 잘 재배된다. 그래서 재배 범위가 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스텝 기후 지역 상대적으로 건조하죠. 그런 지역에서 밀 굉장히 대규모로 재배합니다. 그 이유가 내건성이 크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밀의 원산지는 어딜까요? 밀 원산지는 서남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지만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쌀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원산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약 인도와 동남아시아 인도와 중국, 동남아시아 그 즈음이구나. 요 정도까지는 밝혀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산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밀은 서남아시아 지역이라는 것 정도는 밝혀졌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자, 얘는 재배 면적이 넓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특성 때문이겠죠. 추위를 잘 견디고 건조함을 잘 견디니까 당연히 재배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연중 수확됩니다. 왜냐면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다릅니다. 계절이 다른데 어느 지역에서나 잘 자라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수확이 끝나고 북반구에서 재배가 안 될 때쯤에 그땐 남반구에서 재배를 하니까 연중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널리 재배된다. 반면에 쌀은 전반적으로 북반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밀의 특징 몇 가지 살펴보죠. 자, 생산지부터 보죠. 밀 주요 생산지. 자, 그럼 밀의 주요 생산지는 어디 있냐? 자, 밀의 주요 생산지는 구대륙과 신대륙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대륙부터 봅시다. 구대륙, 중국의 화북 지역, 그다음에 인도의 펀자브 지역. 이 펀자브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에 걸쳐서 있는 대규모 농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도 펀자브가 속해 있는데요. 그래서 파키스탄도 세계적인 밀 생산국 중에 하나예요. 인도 펀자브 지방. 쌀과 마찬가지로 중국 밀 생산 1위, 인도 밀 생산 2위입니다. 그래서 구대륙의 가장 대표적인 밀 생산지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서부 유럽. 특히 서부 유럽 중에서도 프랑스. 그러니까 우리 아이돌 그룹 보면은 저는 이 그룹에서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전 이 그룹에서 랩을 맡고 있어요. 저는 뭐 댄스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EU, 유럽에서 농사를 굉장히 많이 담당하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리고 유럽도 주식이 밀이죠.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밀을 생산합니다. 다음 신대륙. 자, 신대륙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당연히 넓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기후 적응력이 큰 밀을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재배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땅이 넓은 나라 다 속해 있어요. 미국의 대평원,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부 지역, 이런 지역들은 밀을 많이 생산하는 밀의 주요 생산지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대륙과 신대륙으로 나누어서 기억하시고요. 이 구대륙과 신대륙은 농업의 형태도 다릅니다. 얘는 이제 주로 자급적이 되고요. 얘는
상업적이 되고요. 얘는 소규모, 얘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자급적 농농업, 바로 구대륙의 밀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신대륙의 밀은 상업적 농농업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자, 우리 아까 쌀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적다 그랬죠. 하지만 밀은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특히 신대륙은 땅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밀을 생산합니다. 자, 그런데 호주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죠. 그리고 미국 물론 인구는 많지만 국가 면적에 비해서는 인구가 적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에서 많은 양의 밀을 생산하는데 자기들이 다 먹진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수출을 위해서 재배하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으니 국제 이동량이 많겠죠. 자, 국제 이동량이 많다. 쌀과 비교했을 때 밀은 국제 이동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국제 이동을 크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국제 이동의 특징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이동합니다. 말씀드렸죠? 자, 구대륙은 전반적으로 인구 자체가 많고요. 인구 밀도도 높습니다. 반면 신대륙은 땅은 넓어요. 밀은 많이 생산되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다 보니까 신대륙에서 재배되는 밀이 구대륙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다음 두 번째,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의 이동 특징 이 두 가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자, 우리 남반구와 북반구 중에 육지의 면적이 더 넓은 곳은 북반구죠. 인구가 더 많은 곳도 북반구입니다.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많은 양의 밀을 수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밀을 수출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계절이 다르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자료 하나 봅시다. 자, 우리 밀의 월별 가격 변동과 국가별 수확 시기 라는 자료인데요. 자, 우리 4월에서 10월 봅시다. 자, 러시아, 유럽연합, 캐나다, 중국, 미국은 이 시기에 밀을 수확합니다. 자,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기에 밀을 수확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밀을 수확하기 때문에 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밀 먹고 막 빵 먹고 막 국수 먹고 하다 보면 수확한 밀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자, 북반구에서 밀이 모자라질 때쯤에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반구에서 밀이 수확되기 시작합니다. 자, 북반구에서 밀이 모자라 어떡하지? 야, 너 밀 많이 생산되잖아. 나한테 좀 팔아. 싫은데 먹지 말던가. 돈 더 줄게. 자, 이러면서 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반구에서 수확이 될 때는 북반구에서 수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비싼 가격의 밀을 판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수확 시기의 차이 때문이다. 이 단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확 시기의 차이. 수확 시기의 차이. 자, 그럼 이러한 밀의 주요 수출국은 어디냐? 일반적으로 땅이 넓은 남반구, 그 다음에 신대륙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국, 신대륙에 속하죠. 다음에 캐나다, 역시 신대륙입니다.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신대륙에 속하죠. 그리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프랑스는 EU에서 농업을 주로 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 네 나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쌀의 주요 수출국 어디였죠? 타이, 베트남, 계절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땅이 넓은 나라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료가 나왔을 때 수출국, 땅이 넓은 나라들이 주로 해당되면 밀이구나. 넓은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밀을 생산하는구나. 반면에 계절풍 기후 지역에 속하는 아시아 이런 나라들이 제시되어 있으면 계절풍 고온가스파니까 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국까지 살펴봤고요. 역시 밀과 관련된 자료 몇 가지 살펴봅시다. 자, 밀은요 상대적으로 좀 껍질이 딱딱한 편이에요. 그래서 쌀은 우리 그대로 물론 겉에를 조금 깎긴 하지만 그대로 밥을 지어 먹죠. 그런데 밀로 밥 지어 먹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닙니다. 밀은 되게 어떻게 먹던가요? 가루로 먹죠. 밀가루. 그래서 껍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낸 다음에 얘를 부십니다. 분쇄를 해가지고 가루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섞으면 이 밀 안에 요즘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글루텐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글루텐은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점성이 높은 그러한 성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끈적끈적해지면서 반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반죽을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먹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와우 파스타 예 면 요리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밀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 파스타 가장 대표적이긴 하지만 이 밀가루를 이용한 면 요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면 다음에 빵.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완전 빵돌입니다. 예.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빵을 다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막 여행 갈 때마다 빵집을 꼭 들리기도 하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 갈 때마다 그 여러 지역들의 빵을 항상 먹어봅니다. 빵 너무 맛있어요. 빵 밀가루로 만들죠. 물론 최근에 뭐 쌀이나 이런 걸로 만들기도 하지만 우와 다양한 종류의 빵이 역시 밀로 만듭니다. 다음에 쿠키! 예!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죠? 쿠키를 비롯한 다양한 과자들도 역시 밀로 만드는 주요 음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루를 내가지고 반죽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든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밀과 관련된 자료 2개만 더 볼게요. 봅시다. 자, 첫 번째 자료는 밀 생산량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자, 쌀과 더불어서 밀 짱인 나라 어디라 그랬죠? 중국. 2등 인도. 그래서 중국, 인도. 완전 찐해요. 딱 봐도 우와 되게 많이 생산하는구나. 그 다음에 대표적인 수출국이죠. 바로 미국 생산량 많고요. 다음에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도 생산량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수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역시 밀 생산량이 많습니다. 자, 그럼 역시 밀의 생산국, 수출국, 수입국 한번 정리해 봅시다. 뿅. 자, 생산량 말씀드렸죠. 중국, 인도 짱. 그래서 우리 생산량과 관련된 자료가 제시되면요. 중국이랑 인도는 변별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쌀 돌리든 밀 돌리든 구별할 수가 없죠. 뒤에 러시아, 미국, 프랑스, 캐나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수출량. 그래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이와 같이 땅이 넓은, 면적이 넓은 나라들 그리고 신대륙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신대륙, 남반구, 땅 넓은 나라들. 밀, 예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저는 EU에서 농업을 맡고 있어요. 프랑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수입량은 뭐 아주 뚜렷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잘 제시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밀 살펴봤고요. 자, 우리 처음에 3대 식량 작물이라고 해서 쌀, 밀, 옥수수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옥수수는 이 3대에 끼워주기가 조금 그래요. 항상 사람들이 2개를 꼽으면 약간 2개의 라이벌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뭘 항상 꼽을 때마다 3대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뭐 3대 축제, 3대 폭포 이런 것들. 자, 근데 사실상 주요 식량 작물이라고 한다면 밀과 쌀의 양강 구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작물을 비교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 쌀과 밀의 특징을 한번 표로 정리해 봅시다. 뿅! 자, 봅시다. 자, 우리 6가지 살펴볼 겁니다.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쌀 보자, 쌀. 자, 쌀을 재배할 수 있는 지역. 쌀은 차도남, 차도녀예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생육기, 고온, 다습한 환경. 그리고 이렇게 생육기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바로 이바람,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절풍 지역. 자, 다음 밀. 자, 밀은요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그랬죠. 얘는 이렇게 적을게요. 세계 여러 지역. 딱히 한정 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자, 다음 재배 조건 쌀. 계절풍이 불어서 여름철에 생육기에 한창 키가 클 때 고온 다습해야 돼요. 생육기 고온 다습. 자, 반면 밀은 상대적으로 건조해도 상대적으로 추워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건조한 걸 인내해요. 추운 걸 인내해요. 그래서 내건성, 내한성을 갖추고 있다. 뭐 재배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째부터 4번째까지 봅시다. 자, 우리 요 밀은요. 밀 주요 생산국들은 구대륙과 신대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대표적인 수출국들은 신대륙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비교하는 밀은 주로 이제 신대륙의 밀 재배 지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재배 방식 쌀. 주로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재배합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이라고 부르고요. 자, 반면 밀은 넓은 땅에서 재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넓은 땅에서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이용하나요?
기계 이용하는 거죠. 자본 집약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주로 기계 이용하고요. 기계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할게요. 조방적으로 재배됩니다. 집약적과 조방적의 차이는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굳이 그냥 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밀은 조방적은 대충 짓는 거고요. 집약적은 최선을 다해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국제 이동량. 자, 쌀과 밀 중에 국제적으로 더 많이 이동하는 것. 자, 쌀은 대부분의 생산지에서 쌀을 주식으로 합니다. 국제 이동량이 적어요. 반면에 밀은 많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쌀은 집약적, 노동 집약적, 토지 집약적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토지 생산성이 높습니다. 자, 반면 밀은 상대적으로 조방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토지 생산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쌀은 주로 사람의, 인간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재배합니다. 한 사람이 재배할 수 있는 농작물의 양이 적어요. 하지만 얘는 기계를 이용한대요. 운전만 하면 파파파파 기계가 다 많이 생산을 해주죠. 노동 생산성 낮다. 반면에 얘는 높다. 이렇게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일시 정지하고 정리해 두시고요.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료 몇 개 볼게요. 쿡쿡쿡쿡쿡쿡. 자, 보시는 자료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탐스런 자료입니다. 바로 쌀과 밀의 생산량과 생산과 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쌀 보죠. 쌀의 주요 재배 지역 여기 화남 지역, 중국, 다음에 인도, 다음 우리나라와 중국 넓은 지역에서 쌀 재배하고요. 역시 동남아시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빨간색은 밀의 이동, 초록색은 쌀의 이동을 보여줍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뭐야, 초록색은 보이질 않네? 밀의 이동이 훨씬 더 많죠. 자, 반면 밀은 여기 빨간색입니다. 미국, 그다음에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그다음에 서부 유럽 많이 재배한다 그랬죠. 그리고 중국의 화북지역, 여기가 화북지역이고요. 여기가 펀자브입니다. 펀자브.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쌀보다 밀의 이동량이 훨씬 더 많다.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다음 옥수수로 가봅시다. 옥수수. 자, 우리 주요 식량 작물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쌀과 밀 살펴봤고요. 세 번째가 바로 옥수수입니다. 자, 옥수수 역시 재배 조건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아까 밀이 내한성, 내건성을 갖고 있어서 기후 적응력이 크다 그랬죠? 얘는 더 대단한 아이입니다. 기후 적응력이 매우 큽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서나 옥수수를 재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배 가능 면적이 가장 넓다. 재배 가능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어디에서나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나 옥수수 한번 좀 농사 지어볼까? 씨 뿌리면 잘 자란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만큼 넓은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쌀, 밀, 옥수수 중에서 옥수수 짱!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아까 우리 밀의 원산지는 서남아시아라 그랬고요. 옥수수는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옥수수 하면 키워드가 3개가 있습니다. 딱 3개만 기억해 두시면 거의 대부분의 옥수수 관련된 문제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3개의 키워드 중에 2개 뭐냐면요, 요겁니다. 바로 사료용 작물. 물론 옥수수를 주식으로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축을 기르기 위해, 가축한테 사료로 먹이기 위해 옥수수를 재배하는 이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에탄올. 우리 신재생에너지 할 때 이미 얘기했었죠. 옥수수와 뭐였죠? 사탕수수. 이 2개의 작물에서 에너지를 뽑아낸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연료 첨가제로 많이 쓰이는데요. 가솔린에다가 바이오에탄올을 같이 넣어서 상대적으로 휘발유나 경유의 비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브라질은 사탕수수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연간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이 300억 리터가 넘는다 그래요. 그만큼 많은 양의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키워드 3가지. 첫 번째, 사료용 작물. 다음에 바이오에탄올. 2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료용 작물과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대요. 자, 최근 목축업 많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랬죠. 육류 소비가 늘어나면서 많은 양의 육류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료용 작물 많이 쓰이겠죠. 다음에 바이오에탄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탄올 굉장하네. 많은 양의 바이오에탄올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소비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얘기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나도. 이거 가격 좀 올려도 팔리겠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개도국에서는 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나는 맨날 옥수수를 먹어야 되는데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개도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 두 가지 때문이죠. 다음 네 번째 봅시다. 자, 옥수수 우리 아까 쌀과 밀 주요 생산국, 수출국 살펴봤었죠? 얘는 똑같습니다. 한 나라예요. 그래서 옥수수의 키워드 3개. 사료용, 바이오에탄올, 그리고 마지막이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반에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거의 전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 여학생을 좋아했고요. 다른 학교에서 이 여학생을 보기 위해서 막 찾아오곤 했었어요.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 학생의 이름이 미옥이었습니다. 미옥이. 미옥이 정말 짱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캡 이렇게 하지 않고 짱이라고 했거든요. 짱. 미옥이는 정말 짱이야. 좀 저렇게 아름답고 게다가 성격까지 좋아. 미옥이 짱. 미옥이 짱. 그래서 옥수수는 미옥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옥짱. 미국 옥수수 짱. 짱이에요. 따봉. 자,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가장 많은 양의 옥수수 생산해 내고요. 또 가장 많은 양의 수출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산국과 수출국의 미국의 비중이 어마어마하면 옥수수, 미국 옥수수 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에탄올 할 때도 미국과 브라질이었죠. 많은 양의 옥수수 생산되니까 당연히 바이오 에탄올도 많이 생산해내겠죠. 미국 옥수수 짱. 그래서 사료용 바이오 에탄올 미국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옥수수는 뭐 거의 클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옥수수와 관련된 자료 역시 몇 개 볼게요. 자, 우리 세계 여러 나라들은 쌀과 밀을 주로 식량 작물로 이용한다 그랬는데요. 옥수수를 많이 먹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드셔보셨을걸요? 가게에서 이 옥수수를 이용한 과자도 많이 팔거든요. 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요. 뭔가요? 바로 나초입니다. 이 치즈 딥 소스에다가 살은 디룩디룩. 하지만 입은 행복하죠. 나초 옥수수를 만드는 겁니다. 어느 나라 건가요? 멕시코. 자, 그리고 이 나초를 이렇게 마치 이렇게 홈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양한 야채를 끼워놔가지고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타코. 역시 멕시코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래서 나초를 이용한 음식입니다. 자, 반면 튀기지 않고요. 나초처럼 튀기지 않고 마치 우리 전병처럼 넓게 붙여서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런 거. 또르띠아라고 보죠. 또르띠아. 그리고 역시 또르띠아에 다양한 야채랑 뭐 고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싸서 먹는 거. 이거죠. 부리또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옥수수를 이용한 대표적인 음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나초 하면 멕시코죠. 부리또 하면 멕시코죠. 멕시코는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역시 자료 2개 보고 갈게요. 뿅. 자, 첫 번째 자료는 옥수수 생산 지역입니다. 자, 옥수수는 재배 가능 지역이 넓다 그랬죠. 자, 넓은 지역에서 재배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완전 센 노랗죠. 미국 짱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미국 이외에 요 나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 두 나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짱이라는 건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변별을 주려면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료는 여러 나라의 이 작물 이 자료는 어떤 작물의 생산량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생산량은 제시해주지 않는 거죠. 미국,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때 아르헨티나랑 브라질 이 두 나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시 생산량, 수출량, 수입량 살펴봅시다. 자, 생산량. 와우! 미국 짱! 미국 옥수수 짱! 미옥 짱! 수출량도 짱이죠. 그냥 짱입니다. 미국이 짱!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많은 양의 옥수수를 생산해내고 있죠. 자, 반면 수입량은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옥수수의 키워드 3가지라 그랬죠. 미옥 짱! 미국, 그 다음에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사료용 작물. 자, 이 옥수수 수입량이 많은 나라들은요, 대부분 목축업이 발달하고요, 육류 소비량이 많은 나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대한민국, 중국, 멕시코 이렇게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옥수수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밀 살펴본 다음에 쌀과 밀 정리해 봤죠? 이번에는 쌀, 밀, 옥수수까지 한 번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봅시다. 자, 주요 식량 작물 비교. 자, 우리 여태까지 봤던
그래프 있죠. 막대 그래프를 한 번에 볼 겁니다. 뿅.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생산량 중국인도 짱! 수출량이 타이와 베트남 계절풍에 영향을 받는다랍니다. 어떤 작물인가요? 쌀. 다음에 중국인도 역시 짱이고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들. 예, 밀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미국! 옥수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생산량 비교해 봅시다. 자, 가장 위에 생산량과 관련된 자료 나와 있죠. 쌀밀 옥수수. 자, 생산량 가장 많은 작물 얘입니다. 옥수수. 두 번째가 얘죠. 죄송합니다. 얘죠, 얘. 밀, 그다음에 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 옥수수, 밀, 쌀 순이고요. 반면에 교역량은 수출입량 살펴보면 되겠죠. 자, 아까 쌀은 국제 이동량이 가장 적다 그랬죠. 가장 적습니다. 반면 밀 가장 많죠. 옥수수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역량은 밀짱. 그리고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는 쌀이 가장 적고요. 두 번째가 옥수수, 세 번째가 쌀.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우리 쌀과 밀도 잘 비교해 두시고요. 얘네들도 잘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세계 주요 식량작물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쌀, 밀, 옥수수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가 갖는 특성들 그리고 주요 수출 국가들이 어디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된 문제 몇 가지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먼저 192페이지에 스스로 풀어보기 1번 문항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프는 가나 식량작물의 국가별 수출 비중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가자료부터 보죠. 자, 타이가 가장 많은 양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입니다. 계절풍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 얘는 쌀이 되겠죠. 가는 쌀. 자, 반면 나 봅시다. 나는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까지. 야, 이런 나라들 국토 면적이 엄청나게 넓은 나라들이고요. 신대륙에 속하죠. 그리고 EU에서 저는 농업을 맡고 있어요. 네, 프랑스까지. 밀이 되는 거죠. 아이고. 자, 그럼 선지 볼게요. 1번. 쌀은 주로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이용된대요. 아니죠. 바이오에탄올은 옥수수. 다음 두 번째. 밀은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이다. 아니죠. 아메리카 대륙이 원산지인 작물은 옥수수. 반면 밀은 서남아시아 지역이 원산지입니다. 옳지 않고요. 3번. 자, 쌀은 밀보다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크다. 아니죠. 얘는 까다롭습니다. 기온도 높아야 되고 비도 많이 내려야 돼요. 하지만 얘는 내한성, 내건성 뛰어나죠. 그래서 나는가보다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크다라고 얘기해야겠죠. 다음 4번. 밀은 쌀보다 국제 이동량이 많다. 오케이. 4번이 정답입니다. 얘는 생산지에서 대부분 소비돼서 국제 이동량이 적지만 밀은 많다 그랬죠. 옥수수보다도 많다 그랬습니다. 정답은 4번. 마지막 5번 선지까지 보죠. 어이구야. 자, 가나는 모두 플랜테이션으로 생산된다. 플랜테이션으로 생산되는 건 대부분 기호 작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보죠. 기호 문제 3번 194페이지입니다. 다음 자료에 기억에 들어갈 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대표적인 작물은 쌀밀, 옥수수인데 그중 그림은 이것의 수확 시기를 나타낸 것이래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북반구 지역들,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남반구. 수확 시기가 다릅니다. 자, 기억은 남반구에서 북반구, 신대륙에서 구대륙으로 국제 이동량이 많은 편이래요. 뭔가요? 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원산지는 아메리카이다. 아닙니다. 서남아시아라 그랬고요. 생산지에서 대부분 소비된다. 아니죠. 수출량이 많습니다. 다음 벼에 비해 내한 내건성이 크다. 3번이 정답이고요. 벼에 대한 설명, 옥수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보고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의 키워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드립니다. 푹!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쌀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시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밀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보십시오. 다음 다섯 번째는 옥수수의 특징들 한번 정리해보시고요. 마지막은 쌀과 밀,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들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 복습 꼭 하시고 오키 적어서 수강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34강이고요. 세계 공업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안녕.